유란시아 강의 16강 유란시아서의 인류학이라는 제목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유란시아의 인종의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구상의 어떤 책도 사람도 단체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여러 인종들이 생겨났고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상세히 밝혀주는 책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유란시아서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인간이 태어났으며 그 인간이 어떻게 서로 혼합이 되어 오늘날의 인종의 분포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하고 신빙성 있게 서술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설과 같은 허구가 아니고 정말 지리학적, 생물학적, 연대기적, 의학적으로 정말 정교하고 믿을만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란시아서에 나오는 그 인류의 시작서부터 인종의 분산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의 분산에 대해서 여기 보이는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최초의 부모 안돈과 폰타, 그리고 둘째는 여기서 유래한 안돈족의 분산, 셋째 오늘날 모든 유색 인종의 기원이 되는 6 상격 인종, 넷째 그리고 행성 영주 시절 참모로 온 100명의 유형 참모진으로부터 유래한 노족과 그 분산, 다섯째 아담과 이브로부터 유래된 아담족, 여섯째 아담족과 노족의 현열로 생긴 안드족, 일곱째 지구를 50만 년 동안 지배한 네안데르탈인, 여덟째 아담 손중족과 유색 인종의 진화인데 이 당시의 기후와 지질학적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유럽과 인도 지중해 연안의 인종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제목이라 이야기는 약간 종횡무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을 기점으로 하여 꼭 99만 3,419년 전에 최초의 인간들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특출한 두 창조체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엄지손가락은 그들의 몇 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인간과 똑같았고 그들의 다리는 오늘날의 인간 종족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어다니지 않았고 걷거나 뛰어다녔으며 긴 발가락에 움켜잡는 기능은 완벽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위험이 닥쳐서 나무 꼭대기로 피할 때는 오늘날 인간이 기어오르는 것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올라가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하지 않고 곰처럼 나무 둥치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최초의 인간 존재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12살이 되었을 때 충만한 성인이 되었고 잠재적인 수명은 75년에 이르렀습니다. 인류의 빛나는 창시자 안돈과 폰타는 행성 영주가 도착하고 나서 유란시아의 판결이 있을 때 인정을 받았으며 시간이 되자 예루살렘에서 시민 자격을 가지고 맨션 세계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란시아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은 적이 없어도 그들이 세운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리가스디아의 배반을 슬퍼했고 아담의 실패 때문에 슬퍼했지만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증여할 무대로 그들의 세계를 선택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넘치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돈과 폰타는 자신의 생각 조절자 융합했고 또한 그 손자인 손따도 포함하여 아이들 몇 명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계 우선에서도 대다수가 겨우 영융합만을 이룩하였습니다. 안돈과 폰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들은 첫째 맨션 월드로 돌아가서 유란시아로부터 하늘의 구체들까지 가는 시간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론시아의 인격들과 함께 수고하도록 세계 군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에 무기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계시와 관련하여 유란시아에 인사말을 보내려고 했었지만 현명하게도 이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처음 두 인간이 다시 말해서 이 쌍둥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실제 인간의 둘째 세대, 곧 처음으로 얻은 자식의 부모가 되기 전에 유란시아는 사람이 사는 세계로 등록되었습니다. 셀빙텐에서 전해온 천사장의 말씀은
공식으로 행성을 인정하는 이 기회에 다음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타니아 606번에서 나타났는데 새 민족의 이 부모를 안돈과 폰타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주 아버지가 내리는 영 선물이 빨리 몸소 깃들도록 모든 천사장이 기도한다. 여러 점에서 안돈과 폰타는 지구의 표면에서 언젠가 살았던 인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쌍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쌍은 온 인류의 실제 부모였고 많은 직계 우선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으며 그들의 모든 조상보다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첫 인간쌍의 부모는 그들 부족의 평균과 거의 다른 듯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총명한 구성원편에 속했고 그 집단은 싸울 때 돌을 던지고 곤봉 쓰는 것을 처음으로 배운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돌과 부싯돌, 뼈를 사용했습니다. 안돈과 폰타는 아이들을 모두 19명을 가졌고 손자, 손녀를 거의 50명을 받고 증손을 6명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가족은 안전한 4개의 바위 피난처, 곧 빈 동굴에서 거주했는데 그 중에 셋은 복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안돈의 아이들이 고안한 부싯돌 연장으로 부드러운 석회석에서 이 복도를 파냈습니다. 이 초기 안돈 사람들은 대단히 뚜렷한 시족 정신을 드러냈고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을 했고 결코 집터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고립되고 독특한 집단에 살아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인적 관계를 느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호조 마음령들이 마음에 베푸는 봉사가 향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돈과 폰타는 시족의 양육과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42살까지 살았고 그 나이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툭 튀어나온 바위가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중 5명과 손자, 손녀 11명이 함께 죽었고 거의 20명의 후손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안돈과 폰타의 가족은 20세대에 이르기까지 같이 지냈는데 그때 식량 경쟁과 사회적 마찰이 합쳐서 비로소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시인, 바로 이 안돈 족속은 까만 눈과 거무스리한 살갗, 누런빛과 붉은빛의 잡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멜라닌은 모든 인간의 살갗에서 발견되는 색을 입히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안돈 살갗에 있었던 물감입니다. 일반적 겉모습과 피부 색깔로 보면은 이 초기의 안돈 족속은 살아있는 어느 다른 인간 종류보다 오늘날의 에스키모인을 더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막으려고 동물의 가죽을 처음으로 뒤집어 쓴 사람이었고 오늘날의 인간보다 몸에 털이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돈 시족들의 수가 늘어났고 가족들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마찰과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2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 부족들의 손에서 실제로 어떤 불공평한 대우나 모욕을 받든지 또는 받았다고 생각하여 복수하려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안돈 족족들은 아시아로 깊숙이 파고들지 않았고 처음에는 아프리카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지리는 그들에게 북쪽으로 가라고 가리켰고 느리게 지나가는 셋째 빙하의 얼음에 방해를 받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 안돈 부족들은 프랑스에서 일찍부터 강가에 정착한 사람들이었고 솜강을 따라서 수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솜강은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강이었고 그 시절에 오늘날과 비슷하게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안돈 후손의 자취가 그렇게 많이 이 강의 유역의 진로를 따라서 발견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이 안돈 부족은 퇴보하는 후손들이 50만 년 동안 도달하지 못한 정도의 지능을 드러냈습니다. 안돈 족속이 더욱 흩어짐에 따라서 그 시족들의 문화적 영적 상태는 오나가 시절까지 거의 1만 년 동안 퇴보했습니다. 오나가는 이 부족들의 지도권을 주고 그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고 처음으로 모두가 사람과 동물에게 숨을 주시는 분을 예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인류의 빛나는 창시자 안돈과 폰타는 행성 영주가 도착하고 나서 유란시아의 판결이 있을 때 인정을 받았으며 맨션 월드로 부활해서 나갔습니다.
안돈족의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족의 시족들이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집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동쪽의 아시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그 당시에 약 3만 피트 높이의 티베트의 높은 땅으로 막혀 있었고 서쪽으로는 그 당시에는 인도양과 맞닿아 있는 지중해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세 번째 대륙 빙하의 끝이 닿을 때까지 여행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빙하의 끝을 따라서 셋째 대륙 빙하가 영국과 프랑스를 덮기 전에 북유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솜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강은 빙하에 진출해도 경로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의 거주 흔적이 그들이 살았던 강둑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출되어 있는 절벽 밑이나 언덕 및 작은 동굴같이 누가 오는지 잘 볼 수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안돈족은 강한 전사들이었고 주로 날고기를 먹었지만 베리나 과일 같은 것들도 발견할 때마다 먹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도끼를 발명했고 그들의 자손이 작살과 창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부싯돌을 탐냈으며 그것을 폭넓게 교환했습니다. 안돈과 폰타에게는 영적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생존을 위해서 야생동물에 의존했고 이 동물들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동굴에 새기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숭배하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희생된 그 동물의 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식이 행해졌고 그것이 인간의 종교적 의식의 희생제물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위대한 스승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인식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생명의 호흡이여,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음식을 주시고 우리로 얼음의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숲속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자비로 이 세상 넘어 위대한 곳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인류의 시작인 안돈과 폰타는 그들의 삶 동안 생각 조절자를 받았고 죽은 뒤 50만 년 뒤 행성 영주에 도착 시에 유란시아의 심판 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맨션 세계에서 부활했고 예루살렘의 시민 자격을 얻었습니다. 안돈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사는 살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남쪽도 피했습니다. 인간의 진보는 살림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열린 공간과 높은 고도의 땅에서 발전했습니다. 빙하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겪는 추위와 어려움은 새로운 발명과 자원을 찾게 하였으며 반면에 낙원 같은 열대 지역의 영장류들은 사치스럽게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95만 년 전까지 안돈족은 서쪽으로 그 당시 대륙에 붙어있던 영국까지 이동했고 동쪽으로는 자바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은 소위 자바원인은 아직도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물 사촌들과 자유롭게 짝을 맺고 그 혼혈이 다시 우월한 안돈족과 짝짓는 동쪽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안돈족이 더 순수한 혈통으로 남았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징여자에 대한 초기 가르침에 대한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유란시아의 첫 번째 문명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문화적 부흥과 쇠퇴의 패턴은 유란시아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약 90만 년 전에 커다란 수의 혼혈 인종이 프랑스에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인종들은 거의 인간이라 할 수가 없었고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부싯돌을 다룰 줄 알았고 불을 피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유럽을 차지했지만 안돈족 중에 뛰어난 진보적 한 자손들이 서쪽 가장 끝에서 오래된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 인종이 빙하 시대 이후에 모든 인종과 섞이면서 그들은 영국의 서쪽으로 이동했고 그들이 현재의 에스키모들입니다. 이 도표는 유라시아의 생명이 이식되고 나서부터 첫 인간이 생기고 6 유색 상킥 인종이 생기기까지의 간단한 인류 진화의 도표입니다. 이 과정이 5억 년이 걸렸고 인간의 조상이 태어난 지는 100만 년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주상은 안돈과 폰타이고 이들이 자손이 안돈족을 이룹니다. 안돈족에서 바도난족이 나오고 바도난족이 네안데르탈인이 되어 5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도난족에서 6 유색 상킥 인종이 나타나서 그 후에 생기는 노족과 아담족에 생긴 안드족과 섞여 오늘날의 모든 인종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안돈족속은 인간이 아닌 사촌들이 버릇과 달리 숲을 피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인디아 북서쪽의 산기슭에 안돈의 손자의 아들인 베도난 종족 사이에는
또 다른 문화의 한 중심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베도난족은 초기 인류 중 인간 제물을 바치지 않는 유일한 종족이었습니다. 85만 년 전에 베도난 종족은 주위의 반동물적 인종들을 멸종시키고 없애버리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1000년간의 지속적인 전쟁 뒤에 대부분을 멸절시키고 나머지는 남쪽으로 쫓아냈습니다. 다른 퇴보한 안동족과 섞이면서 베도난족은 새롭게 네안데르탈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전사였고 멀리까지 여행해서 인디아 북서쪽의 고향으로부터 점점 퍼져서 서쪽으로는 프랑스까지, 동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였습니다. 그들은 6 유색 인종이 이동하기 전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프랑스의 네안데르탈인은 가장 훌륭한 사냥꾼에게 여자를 고르는 권한을 주는 관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는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술록을 사냥해서 그것의 모든 부분을 음식과 의복과 연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부싯돌의 사용을 개선하여 안돈과 폰타 시절의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그들은 나무 손잡이에 부착시킨 부싯돌 도끼를 다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75만 년 전에는 네 번째로 대륙 빙하가 전진해 왔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부싯돌 도끼 덕분에 네안데르탈인은 얼어붙은 강가에 구멍을 뚫고 표면으로 떠오르는 물고기를 창으로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빙하가 진출하면서 물러갔습니다. 약 70만 년 전에 이 거대한 빙하는 물러나기 시작했고 북유럽은 산림과 산림동물과 그들을 사냥하며 사는 네안데르탈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60만 년 전에 되면 빙하가 최북단까지 후퇴하고 50만 년 뒤에는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25만 년 동안 네덜란드인은 사냥하고 낚시를 하고 돌을 떼서 연장을 만들었지만 문화에는 거의 완전히 진보가 없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들은 퇴보했습니다. 그들은 안개나 구름을 무서워했고 밤이 오는 것과 월식을 무서워했습니다. 오직 인간 재물만이 달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 재물은 네안데르탈인의 지배적인 형태의 종교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새롭고 변형된 지성적 존재를 유라시아에 창조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시 한번 실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5만 전부터 50만 년 전까지 상황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색인종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년 전에 안돈족의 우수한 혈통으로부터 북인도의 베도난족이 태어난 베도난족이 있었는데 이 베도난족에서 갑자기 비상한 지능과 능력이 있는 베도난 한 쌍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유란시아 6 유색 인종의 조상인 상키 가족입니다. 이 한 쌍으로부터 태어난 19명의 자녀는 비상하게 지능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의 색이 변하였습니다. 이 19명의 자녀는 5명의 적색, 2명의 오렌지, 4명의 황색, 2명의 녹색, 4명의 청색, 그리고 2명의 남색 인종이었습니다. 피부색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의 동료 베도난족과 짝을 맺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상키 부모의 피부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행성에서는 유색인종은 긴 시간에 나누어서 차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색이 나타나서 한 시대를 지배하고 다음에 오렌지 인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한 번에 6 인종이 모두 태어나는 일은 범상치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키 인종은 5번째 빙하기에 나타났습니다. 현대 지질학에서는 3번째입니다. 이때 빙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융기와 지중해의 후퇴 이전에는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빙하 이동은 일반적으로 고대 인류에게 지속적이고 크나큰 시련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채 10만 년 동안 상기 민족들은 북서 인디아의 산기슭에서 번식하고 퍼져나가는데 곧 상호간의 강한 인종적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빙하가 물러간 뒤에서야 이들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란시아에서는 적색 인종의
지능에 있어서 안돈과 폰타를 뛰어넘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적색 인종은 처음으로 부족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부 일처제를 따랐습니다. 적색 인종이 활과 화살을 발명했고 그들은 사나운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아시아의 황색 인종과 오랜 싸움으로 인하여 약해졌고 그들은 8만 5천 년 전에 베링 육교가 자리를 잡았을 때 아메리카 대륙으로 쫓겨났습니다. 약 7만 명의 대부분 순수 적색 인종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11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적인 황색 인종에게 아시아에서 내쫓겼을 때 이들이 베링 육교를 건넜습니다. 세 개의 작은 혼혈 인종이 그들을 동반했고 여기에는 남색과 오렌지 인종의 혼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나뉘어지고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거주하게 되는 한편 손수 혈통의 적색 인종은 북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베링 육교 연결이 끊어지고 비록 그들이 아시아의 중국, 중앙아시아, 인디아, 유럽에 강한 흔적을 남기긴 하였지만 어떤 적색 인종도 다시 아시아로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적색 인종은 처음에 그들이 행성형주의 사령부에서 받은 가르침을 보존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그것들을 잊어갔고 그들은 피비린내라는 자살적인 부족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순수한 적색 인종이 모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만 5천 년 전쯤 한 위대한 스승 오나모날론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북캘리포니아 삼나무 숲에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영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의 직계 자손들이 몬타나의 블랙풋 인디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오나모날론톤의 가르침을 잃어버렸고 부족들은 상호 파괴적인 전쟁으로 되돌아갔으며 뛰어난 혈통을 말살시키고 뛰어난 문명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을 가능성을 모두 사라지게 했습니다. 8만 5천 년 전쯤에는 적색 인종은 대부분 안돈족인 에스키모들과의 한때 교류 외에는 다른 인류의 종족들과의 접촉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1천년 전 정도 전에 유럽의 바이킹이 아메리카 대륙의 대서쪽 해안에 상륙했지만 적색 인종은 이 뛰어난 아담 계열의 인종과 전혀 혼합되지 못했습니다. 아담 계열의 인종은 백인들에게 많은 힘을 물려줍니다. 그들은 백인을 지배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종속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렌지 인종은 건축하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다른 그룹들과 돌더미를 누가 더 높이 쌓았는지를 경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보적인 민족은 아니었지만 영주 학교의 배움을 위하여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물러나는 지중해를 따라서 나일 계곡을 따라갔지만 거기에서 녹색 인종이 이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멸절시켰습니다. 비록 그들의 DNA가 녹색 인종과 이후에 침입한 남색 인종 사이에 남아있긴 했지만 오렌지 인종은 10만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황색 인종은 사냥을 포기한 첫 번째 인종이었고 농경사회로 정착했습니다. 비록 지적으로 적색 인종에게 뒤졌지만 황색 인종은 적색이나 오렌지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정복할 외부적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멸종한 녹색 인종과 달리 서로 평화 속에 사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런 강함을 통해서 황색 인종은 적색 인종을 아시아로부터 몰아냈습니다. 황색 인종이 이렇게 다른 산기 인종보다 더 평화로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을 산기 인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중국인인데 오늘날 살아있는 5명 중에 인간 중 1명은 중국인입니다. 그들은 아담의 피를 아주 적게 받았을 뿐입니다. 적색 인종과 황색 인종은 북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섞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수한 황색 인종이 이 혼혈 자손을 반도의 동쪽과 남쪽으로 내몰아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황색 인종은 중앙 동부아시아에 주로 분포합니다. 녹색 인종은 초기 인류 인종 중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인종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북쪽으로 간 무리는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고 황색 인종과 청색 인종에게 멸절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인도인 동쪽으로 간 무리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흡수되었는데 녹색 인종의 중요한 혈통은 아직도 인디아에 살아남았습니다. 남쪽으로 간 무리는 이집트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곳에 있던 오렌지 인종을 멸절시켰습니다. 두 인종은 상당히 평등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인종에는 거인증이 빈번해서 그들의 지도자는 8피트에서 9피트까지 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서인디아의 고향을 가장 나중에 떠난 남색 인종이 들어와서 이집트에서 녹색 인종을 흡수하였습니다. 능력이 뛰어났던 청색 인종은 적색 인종의 지력과 황색 인종의 감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창을 발명했고 19세기에 권총을 발명할 때까지 전쟁에서 언제나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보라색 인종인데 다른 상기 인종보다 청색 인종의 여자들을 선호하였고 자유롭게 그들과 섞였습니다. 청색 인종은 행성본부에 있는 갈리가스테의 영주와 그의 참모들의 가르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고 참모들이 루시퍼의 주장을 반포했을 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청색 인종은 파상적으로 안돈족이 원시 시대부터 사용하던 같은 길을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었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유럽의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대부분 최근까지 유럽에 살았던 청색 인종의 문화의 잔존물들입니다. 유란시아의 소위 백인은 대부분 청색 인종의 자손들이고 약간의 황색, 적색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담의 후손인 보라 인종의 많은 부분을 흡수함으로써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유럽에서 청색 인종은 그들의 공통조상인 안돈의 자손인 네안데르탈인과 만났습니다. 상기 인종은 더 지능이 뛰어났으며 다른 많은 점에서 네안데르탈인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교합했고 새로운 네안데르탈인을 만들어내어 전 유럽과 인디아에까지 퍼지게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반도에 남은 청색 인종의 남은 자들은 후에 대부분 황색 인종과 아담의 보라 인종과 섞이고 오늘날 현대 아랍의 유목민 부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색 인종도 유럽으로 이주했습니다. 녹색 인종을 멸종시키고 그의 자손과 일찍이 녹색 인종이 멸했던 오렌지 인종의 자손을 흡수했습니다. 한참 뒤에 청색 인종과 아라비아의 혼혈 인종이 남색 인종을 남쪽으로 나일강까지 밀어냈습니다. 남색 인종이 대륙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노예로 세계의 여러 지역까지 강제로 이동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떨어져 고립되어서 아프리카의 남색 인종은 아시아와 다른 세계의 문화적 진보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안돈족의 진보적인 자손이 뱃사람이 되었고 배를 만들어서 상기 인종들과 되돌아오는 빙하의 습격을 피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최북단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와 북아메리카의 북동쪽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 영주 본부 근처를 제외하고는 힘든 싸움과 쉴 새 없는 폭력과 증오가 끊임없이 인종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주 본부 근처에서는 그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때때로 각 인종으로부터 위대한 선생이 생겨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침은 사라지고 상기 인종들은 또다시 퇴보와 문화적 정체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20만 년 전 루시퍼의 반란과 아담 시대의 길고 어두운 공백이었습니다. 초기 인류의 시절들은 어두웠고 쉴 새 없이 폭력에 시달렸지만 여러 경우에 그 험한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개인들은 높은 용기를 보여주고 존경할 만한 영맹성과 뛰어난 영웅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종의 문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도표로 나타내면 이 도표와 같습니다. 안돈족이 영국을 통해서 건너가서 에스키모가 되었는데 안돈족의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에스키모입니다. 안돈족은 다시 자바, 호주, 시베리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안돈족의 후손 중에서 인도의 고원지대에 사는 바드란 종족이 생기는데 여기서 6 상기 유색인종이 생깁니다. 홍인, 청인, 남인, 황색인, 중앙인, 녹인이 생기며 이들이 인도와 티베트, 중국까지 분포하게 되고 그중 청인은 유럽으로 가서 아담족과 노족이 혼혈하여 된 안드족과 결합하여 현재 백인이 됩니다. 노족은 안돈족 백인의 몸에 예루살렘 시민 백인의 이전된 원형질을 혼합하여 이룬 족속을 말합니다. 여섯 인종의 진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전 시간에 이 전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히 제목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홍해는 아시아에서 베링 육교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아메리카 인디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가지가 황인과 섞여서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로 내려갔습니다. 주황인은 아시아에서 베링 육교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의 인종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황인은 홍인을 몰아내고 아시아를 점유하게 되며 티벳과 북중국 민족이 됩니다. 녹색인은 초기 사하라인 인디아 태평양섬 민족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청인은 영국에서 인도까지 퍼졌는데 안디족과 섞여 노르만 백인, 슬라브인, 지중해 백인, 고대 이집트로 스며들어갔습니다. 남인은 아프리카로 여행을 했는데 대륙을 점령했고 대대로서 노예로서 강제로 옮겨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뒤로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공간 세계에서 셋 또는 여섯의 유색 인종을 진화시키는 계획에는 충분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유란시아 필사자가 이 모든 이유를 넉넉히 헤아릴 처지에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계시자들은 다음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은 자연 도태가 널리 작용하기 위하여 우수한 혈통이 구별되어 살아남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다른 민족들이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유할 때 이 다양한 민족들을 서로 교배함으로써 더 힘세고 나은 민족을 얻게 된다. 우수한 아담 혈통과 철저하게 섞임으로 하나의 합동민족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면 유란시아 종족들은 그렇게 일찍 섞임으로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한 실험을 현재의 종족 조건 밑에서 유란시아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파괴적일 것이다. 셋째, 종족을 다양화함으로 건전한 경쟁을 자극한다. 넷째, 종족 지위의 차이, 그리고 각 종족 안에 생기는 집단 지위의 차이는 인간의 관념과 이타주의가 발달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섯째, 진화 세계의 민족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 인종의 동질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진화가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연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진화하는 물질적 삶은 주물리 통제자와 7주 영이 생명 운반자의 직접 관리와 연계되어 형성됩니다. 이 세 겹의 영향의 결과로 마음을 받아들일 물리적 능력과 외부의 환경에 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나중에 물리적 마음 체제를 생기도록 하는 내부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하는 물적 기제가 발전합니다. 물리적 통제자는 학습되지 않는 유기체가 환경에 반응하는 수준을 지배합니다. 보조 마음령은 학습이 가능하고 비기계적 마음과 경어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반응 기제를 활성화합니다. 생명 운반자는 환경적 요인들을 진화이롭게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의지 생명체가 나타나도록 조정하며 그때가 되면 생명 운반자의 간섭은 끝납니다. 진화는 물리 통제자와 보조 마음령 그리고 생명 운반자에 의해 조정되며 우연이 아니며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원래 생명에 심겨져 있는 내부 계획을 따르지만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또는 환경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한 생명의 형태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일단 인간이 나타나고 생명 운반자가 철수하면 그 이후의 진화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인종도 이 행성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란시아 인류는 현재 상태에서 스스로 작업해야만 합니다. 유란시아는 생명의 실험장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이 이곳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생명 진화에서 여러 가지 방안, 특히 세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보통은 행성의 정주는 첫 번째 의지 창조체가 나타났을 때부터
다시 말해서 100만 년 전에 안돈과 폰타의 생애 중에 왔어야 하는데 유란시아에서는 그의 도착이 50만 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 중간 기간에 12명의 멜기세덱 조언자가 생명 운반자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상기긴종이 먼저 인간 이전의 동물로부터 직접 진화해 나타나고 그들의 나타남이 몇 세대에 걸쳐 있고 여러 다른 무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안돈 이후에 50만 년 이후에 상기가 나타난 것이나 그리고 한 가족에서 모든 상기긴종이 나타난 것도 이 행성에서만 일어난 특이한 일입니다. 유란시아의 실험에서 생명 운반자를 실망하게 한 것은 어떤 원시적 식물 생명이 기생적 박테리아 단계인 전 엽록소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기대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고동 포유류와 특히 취약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그들이 이미 아담의 생명 원형질이 인류에 섞이면서 이 식물 형태의 유기체에 의해 생기는 질병에 면역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 그 일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내재에 있는 것은 완전을 향한 본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나아지고 개선되고자 노력합니다. 진화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삶의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화되어 온 원시 종족 이외에 하늘에서 행성 영주를 수행한 예루살렘 시민 백인이 유란시에 와서 원주민의 육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인종이 생기는데 이들이 노쪽이 됩니다. 성경에도 아담의 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노세 나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노쪽이며 아담이 오기 오래전부터 거의 45만 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세계에서 한 나노란데가들이 오는 것은 의지가 있는 영원히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능력이 원신의 마음 안에 개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 행성영주는 인간의 의지가 나타난 뒤에 거의 50만 년이나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약 50만 년 전에 6 유색인종, 곧 상키인종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행성영주 갈리가스티아는 유란시에 도착했습니다. 영주가 도착했을 때 땅에는 거의 5억의 원시인간이 있었고 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잘 흩어져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세운 영주의 본부는 세계의 인구의 중심 부분에 있었습니다. 갈리가스티아는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2차 계급의 9344번이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지역 우주 사무의 행정에 그리고 후일에는 특히 사타니아 지역 체계의 관리에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타니아에서 루시퍼가 군림하기 전에 갈리가스티아는 예루살렘에서 생명 운반자에게 자문하는 자들의 회의에 부속되어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갈리가스티아를 자신의 개인 참모진에서 한 지위로 진급시켰고 그는 연달아 5번이나 명예롭고 책임이 중한 임무를 쓸만하게 마쳤습니다.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는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혼자 파송되지 않았고 보통 같이 파견되는 보조자와 행정조수 일행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 집단의 책임자에는 달리가스티아, 곧 행성영주의 부관인 조수가 있었습니다. 달리가스티아도 2차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그 계급에서 31만 9,407번이었습니다. 그는 갈리가스티아의 동료로서 배치받을 때 그의 계급은 조수였습니다. 행성참모진은 큰 무리에 협조하는 천사와 한 집단의 다른 하는 존재들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 있는 집단은 영주 참모진의 유형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때때로 갈리가스티아의 일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 다시 물질화된 이 100명은 유란시아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78만 5천 명이 넘는 자원자, 상승하는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갈리가스티아가 뽑았습니다. 이 선택된 100명은 각자 다른 행성에서 왔고 아무도 유란시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유체 100명은 아발론으로부터 온 상당히 숨쉬는 자원위원회의 손에 맡겨졌고 그들은 이 안돈 우선의 생명질의 일부 물질을 뽑는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이 물질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 100명이 쓰도록 지어진 물질 몸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에 세계 서울에서 새로 도착한 시민들은 천사의 수송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갈리가스티아 일백인을 위하여 특별한 몸을 글자 그대로 창조한 것과 함께
이 작업은 수많은 전설을 낳았는데 이 중에 많은 것은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것과 관련해 후일의 전통과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갈리가스테아 일베기는 개인적으로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체계의 생명기류에 있는 해독하는 보충물이 그들의 물질 형태를 통하여 돌았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통하여 생명의 기류와 접촉을 잃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 하보나와 파라다이스까지 중단된 여행을 다시 시작하도록 언젠가 나중에 풀려날 때까지 줄곧 기한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사타니아 생명기류에 있는 해독하는 보충물은 생명나무의 과실로부터 얻었는데 이것은 갈리가스테아가 도착했을 때 놀라시아덱의 최고자들이 유란시아에 보낸 에데인시아의 떨기나무였습니다. 달라마시아 시절에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가운데 뜰에서 자랐고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가 영주 창모진의 물질적 존재가 그 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한 무기한으로 줄곧 살게 만들었고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진화 종족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었지만 이 초월적인 영향은 갈리가스테아 백인에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수종된 안돈 사람들 100명에게 계속된 생명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이와 관계되어 안돈 사람 100명이 그들의 인간 생직지를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에게 기여했을 때 생명 운반자들은 이들의 필사몸 안에서 체계 회로의 보충물을 넣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세세로 이어지며 신체가 죽지 않고 참모진과 같은 때에 줄곧 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유색인종의 분산에 대해서 다시 여기 정리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져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인종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명의 어떤 중심이 여기저기 존재했지만 유란시아의 대부분은 야만 속에서 시들어버렸습니다. 종족과 문화의 분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라인종, 아담 족속과 아담손 족속인데 아담 족속 문화의 중요한 중심은 둘째 동산에 있었고 여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삼각지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서양과 인도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보라인종의 2차 중심, 곧 북쪽 중심은 아마 아담손 족속의 본부였고 이것은 코페스 산맥 가까이 카스피 바다의 남쪽 해안의 동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중심으로부터 주위의 땅으로 문화와 유전자가 퍼져나갔고 이것은 즉시 모든 종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메르 이전의 족속과 노족속, 메소포타미아에는 또한 강들의 입구 가까이에 달라마시아 시절의 고대 문화의 잔재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무리는 북쪽에 있는 아담 족속과 속속들이 섞였지만 그들의 노 족속 전통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레반트에 정착해 있던 다른 여러 노 족속의 집단은 대체로 나중에 커지는 보라인종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셋째, 안돈 족속은 아담손 본부의 북쪽과 동쪽에 상당히 대표적인 촌락을 대여섯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투르키스탄에 두루 흩어졌고 한편 그들의 고립된 집단들이 유라시아에 두루 특히 산악지역에 지속하였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랜드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땅을 아직도 지키고 있었지만 유럽의 평야에서 청인에게 그리고 더 멀리 아시아의 강력에 확장하는 황인종에게 쫓겨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넷째, 홍인은 두 아메리카를 차지했고 아담이 도착하기 5만 년쯤에 아시아에서 밀려났습니다. 다섯째, 황인종, 중국 종족들은 동부아시아를 단단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진보된 촌락들은 현대 중국의 북서쪽에 티벳과 맞닿는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6째 청인종. 청인은 유럽 전역에 걸쳐 흩어졌으나 그들 문화의 상급 중심들은 지중해 분지에 당시에 비역했던 유역에 그리고 북서유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흡수한 것은 청인의 문화를 크게 더디게 만들었지만 그 밖에 청인은 유라시아의 모든 진화 민족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험심 있고 탐험을 좋아했습니다. 7째 드라비다 이전의 인도. 인도에 있는 종족들, 이들은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을 포함하지만 특히 녹인종, 주황인종, 흑인종의 복잡한 혼합은 바깥에 놓인 지역들보다 조금 높은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8째 사하라 문명. 남인종의 우수한 요소는 지금 큰 사하라 사막인 지역에서 가장 진보된 촌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색 집단, 곧 흑인 집단은 멸종된 주황인종과 녹인종의 혈통을 지녔습니다. 9째 지중해 분지. 인도 바깥에서 가장 많이 섞인 종족은 지금 지중해 분지인 곳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북쪽에서 온 청인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 주민이 동쪽에서 온 노족과 아담 족속을 만나고 함께 섞였습니다. 이번에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인은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 아니고 이브가 노쪽의 아들 카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벨은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벨이 카인에게 그의 아버지가 아담이 아니고 노 종족이라고 카인을 악의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카인은 격분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카인에게는 생각조절자가 내주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슬픔 가운데 조언을 구했을 때 조절자가 그에게 깃들었습니다. 살인자 카인은 공동체를 떠났고 동쪽으로 여행하여 노세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계획인 노 종족과 아담의 자손을 육성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두 그룹의 피가 그의 핏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먼 사촌과 결혼했고 그들의 아들인 에녹이 롯 종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들은 엘람, 바로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에 있는 엘람에 있는 롯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아담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담족의 지배자들은 그들의 가계를 첫째 동산의 자녀들에게까지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인 아담손은 북쪽으로 여행하여 보라인종의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이브손은 둘째 동산에서 큰 지도자가 되었고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족을 인도했습니다. 새로운 아담 인종의 사제는 셋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는 둘째 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자녀 중에서 가장 나이 든 생존자였습니다. 셋은 아담이 유라시아에 도착한 후 129년에 태어났습니다. 셋 쪽의 사제직은 교육과 건강과 예배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을 담당했고 의사이었으며 위생검열관이었고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아담 인종은 첫째 동산과 둘째 동산에서 씨앗과 알뿌리를 가지고 또 길들인 많은 동물과 주위의 모든 인종보다 뛰어난 생활을 가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둘째 동산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아담과 이브 그리고 아담손과 이브손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아담 인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인종은 행성에서 가장 진보된 그룹이었습니다. 아담은 새로운 기록 체계를 소개했고 이것은 첫째 동산과 달라마시아에서 사용되었던 시스템 이후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따라오지 못할 뛰어난 주물과 도자기와 직조 그리고 건축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보라 인종의 가정생활은 이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농경, 동물 사육 그리고 공예를 교육받았으며 그들이 셋 사제직을 수행하기를 선택하면 종교적 활동과 의학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셋 쪽의 사제직은 아주 뛰어난 조직이었으며 신성과 우주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거의 정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은 이제까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푸른과 금발을 가졌고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이브나 초기의 진화 인종들은 출산 시 고통을 갖지 않았습니다.
롯 종족과의 결합 이후에야 아담 인종의 여인들은 출산 시 이브가 가인을 낳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중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역의 아이들이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은 단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주 긴 수명을 가졌었는데 그들의 수명은 세대를 지남에 따라 인간의 수명 보통 수명 정도까지 단축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특별한 감각은 그들에게 중도자들과 천사무리와 멜기세덱과 갈리가스데를 볼 수 있게 했지만 그들의 자손에게는 이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담 인종의 자녀들은 잠재적인 생존자들이었으며 생각조절자가 내주했었습니다. 그들의 몸의 세포는 질병에 저항력이 있었으며 아담의 피를 더 많이 받았더라면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담은 가능한 많은 그의 생명의 원형질을 남겨놓게 되어 있었고 이브의 지시에 따라 원주민 여자들의 가장 높은 수준의 1682명이 선택되어 아담의 원형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10명은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남은 1570명의 자손이 소위 강력한 안드족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드족은 아담 인종과 롯 종족 그리고 상키 인종의 피가 섞인 인종이었습니다. 이들 어머니는 비록 어머니는 모든 진화 인종 중에서 선택되었지만 대부분 롯 종족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족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아담은 530년을 살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가 필사위치로 전락한 뒤에 그의 진지한 뉘우침으로 생각조절자가 깃들었고 이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상승세계의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이브는 아담이 죽기 19년 전에 약해진 심장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예배하는 사원의 바닥에 묻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람을 예배의 장소에 묻는 관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뒤 사흘 뒤에 라나포지 명령에 따라서 라나포지는 루시퍼의 뒤를 이은 책의 군주였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에덴시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시대 뛰어난 생존자들의 특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특별벌의 명령을 받고 아담과 이브는 사타니아의 맨션세계의 부활실에서 첫째 동산의 그들의 동료 1316명과 함께 재인격화되었고 재조직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아주 빨리 맨션세계 학교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유란시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24장로의 충고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롯 종족의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세계에서 신성한 아들이 강림하는 것은 언제나 흥림 있는 일이지만 물질적 영역과 영적인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리가스다 시대와 아담의 시대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중도 창조체들의 생산이 바로 그러한 일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영주의 유형 참모진들과 참모진들의 남성과 여성 구성원 사이의 초물질적 성적이 아닌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1차 중도자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재생산 능력이 없는 예루살렘의 거주자로서 모론시아 상승자이었습니다. 유란시아에서는 유형 참모진들은 물질적 육체를 가진 성적 창조체로서 성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쌍이 1000명의 중도자를 만들 수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숫자보다는 적게 생산했습니다. 결국 5만 명이란 총수에 이르렀고 멀리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영주의 계획을 추진하고 정보를 모으는 지성적인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중도자의 5분의 4가 반란에 가담했고 5분의 1은 밤과 함께 충신한 상태로 남아서 아담이 도착까지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2차 중도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롯 종족은 뛰어난 인종이었지만 진화 인종과 섞임에 따라서 점차로 그들과 동화해 나갔습니다. 약 10,000년 뒤에 그들의 자손들은 진화 인종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수메르 석판에는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더 뒤로 가보면 왕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몇몇 놋 종족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티그리스강 유역으로 가서 거기서 안돈족과 섞여 아시리아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몇몇은 동쪽으로 가서 이란의 남서쪽에 있는 엘람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일찍이 이주한 놋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섞이었으며 상키 인종과도 섞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장 적은 수였는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입구에 정착했고 거기서 나중에 두 강 사이에 그들의 북쪽에 사는 둘째 동산의 아담 인종과 섞였습니다. 이 집단의 자손들은 아주 한참 뒤에 역사적인 수메르인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글씨 기록의 체계와 종교적 의식, 문화적 양식, 상법적 법률, 직조, 도자기, 동물 사육, 농경, 주물, 사원 등의 완전한 성숙 문화를 가지고 갑자기 솟아난 것처럼 나타납니다. 현대 의학자들에게 수메르인들은 처음이자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놋 종족의 네 번째 집단은 진정한 반과 아마돈족이었는데 행성의 반란 뒤에 반과 아마돈을 추종하면서 바브로 전쟁 한창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북쪽 아르메니아에 살아왔습니다. 반의 초기 추종자 중 몇몇은 아직도 반호수라고 불리우는 호수의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놋 종족이 거기까지 여행을 해서 왔고 서로 섞였습니다. 반족에는 아라라트 산이 시나이 산이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성하였습니다. 거기서 반은 신들에게서 적절한 행위 7가지 기명을 받았고 예배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은 아담과 이브가 도착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세라픽 운성으로 들려갔습니다. 아라라트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성경에서도 언급됩니다. 아담손 종족과 안드 종족. 아담손과 라탄은 2차 중도자들을 통해서 둘째 동산과 연결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스스로 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콧배따그에 그들의 집이 의로움과 진리를 가르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도자 무리는 그들의 임무를 제한 없이 도왔으며 그 유익한 영향은 세계에 모두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손은 396살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아담손 종족입니다. 그들은 콧배 지역의 얕은 계곡에서 활기차고 진보된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날 보라 인종의 본부의 유적물들이 발견됩니다. 그 이후 4개의 문화가 차례로 일어나는데 둘째 그룹에 속한 몇 집단이 그리스와 발칸반도까지 서쪽으로 이주했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북쪽과 서쪽으로 해서 유럽에 이르렀으며 또 다른 아담손 종족의 그룹들은 놋 종족 그리고 산킥 종족과 합하여 안드족을 이루어 아리아인족의 침입이라고 알려진 대로 인도의 북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드족은 15,000년 전쯤에 뛰어난 인종으로 나타났으며 현대 유럽 언어의 인도 유럽 원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투르케스탄의 안돈족 방언과 아담손 종족의 언어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럽 언어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35,000년) 전에 인종의 분산에 대한 개관을 함으로써 인종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복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만 년 동안 아담 인종은 현대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 유란시아에서 네 번째 형태의 기록의 방법과 함께 5,000년 전의 고고학적인 기록이 처음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 번째 형태는 달라마시아와 첫째 동산과 그리고 둘째 동산의 기록 형태인데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담 인종이 메소포타미아 밖으로 세계의 가장 먼 곳까지 여행함에 따라서 놋 인종과 산킥 인종과 섞였습니다. 진화 인종에 대한 아담의 생물학적 향상에 대한 기여는
계획의 부분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인종에 있어서는 막대한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행성 전체로 보아서는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아담과 이브는 둘째 동산 안과 또 바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적, 도덕적 진보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칼리가스티아와 그의 동료들의 행위 결과로 질낮은 야만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아담 인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옆에 조성된 삼각지에 있던 둘째 동산에 살았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빌론이 현대 바그다드가 일어났습니다. 보라색 인종의 둘째 중심은 아담 손이 갔던 코페타그 산 근처의 카스피의 남쪽 해안의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강이 여기에 고대 달라마시아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놋 인종은 아담 인종과 완전히 섞어진 채로 북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메리인의 전신입니다. 인도의 드라비다인 인종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복잡한 혼혈 종족입니다. 모든 인종이 섞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녹색, 오렌지, 그리고 남색 인종이 제일 많은 비중입니다. 사하라인은 녹지와 비옥한 땅이 가장 진보적인 남색 인종의 그룹에 살았습니다. 녹색 인종과 오렌지 인종의 핏줄도 이 인종들의 DNA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지중해안에는 가장 고도로 혼합된 인종이 살았는데 인도의 인종 구성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청색 인종들이 북쪽에서 왔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서 남색 인종들, 그리고 동쪽에서는 놋 인종과 아담 인종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보라 인종이 외부에서 침투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희망이 없는 끝없는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희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돈과 폰타의 후예들인 안돈족의 원주민들은 아담 손에 본부가 있던 곳에 북쪽과 동쪽에 여러 시족으로 살았는데 다른 쪽으로는 투르크스탄과 유라시아의 북쪽 고원,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청색 인종들이 이들을 유럽의 평원 밖으로 내몰았고 황색 인종들은 그들을 중국의 얕은 계곡으로 내몰았습니다. 8만 5천 년 전쯤에 황색 인종에 의해서 아시아에 내몰린 홍색 인종이 아메리카를 차지했습니다. 황색 인종은 동부 아시아를 모두 소유했습니다. 그 힘의 가장 중심은 현재 티베트 근처의 북서 중국에 있었습니다. 청색 인종은 유럽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유라시아의 진화 인종 가운데 가장 호전적이고 모험적이고 탐험적이었는데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그 경향이 점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직 둘째 동산에만 행성의 진정한 문화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단지 코페타그의 아담선 자손 중에 반과 아마돈의 자손만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동산의 아담 자손은 아담과 이브의 실패한 최초의 인물을 잊어본 적이 없지만 문명은 밖으로부터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진화하지 못했고 결국 주의 수준까지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기원전 19,000년 전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아담 인종은 서로 뭉쳐 있었고 그 숫자는 450만 명 정도 되었고 이때 이르러서 그들의 자손이 수백만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으로 인종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죽음 뒤의 삶이라는 유라시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